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4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또 국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시절 그리고 또 옛날 청와대 출입기자하고 했던 정치팀장하고 이럴 때 제가 정말 존경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당대표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는 분입니다. 의리하면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정현 의원을 오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남는 분이신데요. 너무 3년 동안 진짜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 하셨다가 그죠? 탈당을 했어요. 그죠? 그 소감이 참 소회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워낙 순탄치 않은 정치 인생이었고 참 롤러코스터를 항상 타는 그런 기분이었었지만은 지난 한 36년간의 정치 생활이 중에서 말하자면 당대표 넉 달 반 만에 물러나고 내가 선택해서 호남 출신으로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들어갔던 보수 정당에서 내 발로 걸어 나오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착잡했었고 가장 힘든 그런 결단이었었고 그리고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정 의원님은 정말 그 부지런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모두가 다 부지런하죠. 2016년 12월 16일 날 당 대표 물러나는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생각하기로 이 상황이 상당히 길게 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국립묘지를 가서 사실 좀 박정희 유경수 여사 묘소에도 가고 특히 무명용사탑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앉아서 추운 겨울에 많은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저분들에게 조국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때 도망도 갈 수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바위 밑으로 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20대 나이에 목숨을 잃고 그것도 말하자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아서 무명용사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누워있는데 나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시골 촌놈이 그래도 겪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혜택을 보고 누리고도 지금도 뭔가 마음속으로 어려운 결심을 하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뭔가 피하고도 싶고 라고 하는 그런 비겁함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때 무명용사탑 앞에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날 12월 17일 새벽에 시외버스 터미널로 혼자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102개 시, 군, 구를 시외버스만 타고 다니면서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 또 바람이 멀고 또 불만은 뭘까 불편은 뭘까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서 이제 102개 시군구를 틈만 나면 1박 2일로 2박 3일로 심지어는 5박 6일로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부 돌아다녀 봤습니다. 102개 시군구를요? 서울도 25개 구를 전체를 또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제 변화를 보고 근데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냥 국민일 뿐이지 진보다 보수다 또는 한국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구분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은 그냥 일상일 뿐이지 딱 정치 일들만 그렇게 아주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없고 일반 국민들이 그다지 중시 여기지 않는 그런 일에 몰두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얘기네요. 두 번째는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을 정치인들은 다 놓치면서 살고 있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절실하고 절박하게 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참 머리가 아주 텅텅 비어 있음을 항상 느낍니다. 네. 꼭 그 비어 있는 게 좋습니다. 채울 수 있으니까. 채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너무 비어서 네. 말하자면은 우리 휴대폰으로 그 배터리가 거의 달랑달랑 2% 1% 남아 있는 항상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이 기회에 좀 채우자 싶어서 제 비서관 한 사람을 책 광고하고 책 서평 나온 것만 일주일치를 모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내 책상에 갖다 놔라. 그러면 내가 이제 좀 관심 있고 읽고 싶은 분야를 갖다 체크를 해서 이제 구입을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책이 오면 이제 좀 대충 읽고 네. 주로가 저자한테 전화를 해서 저자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야. 그 말하자면 다양한 분야의 그 말하자면은 제대로 이론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작가들하고 네. 만나서 말하자면 그 책에 쓰지 못해서 썼던 내용도 듣고 네. 또 실제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저자가 또 아직 그쪽을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보통 2시간, 3시간 이런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이요. 제 자신은 이게 옳은 것이다 생각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작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또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참 좋은 공부 시간이 됐었고요. 네. 또 이것도 굉장한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다 어디서 이렇게 아니 받으셨어요?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네.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필요해서 하다가 보니까 참 이거 선택 잘했다. 이걸 잘 시작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한민국 분단 국가에서 살면서 정치를 한다고 내 입으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내용이 안보였었는데 네. 정작 안보에 대해서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에서 국방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가지고 네. 89개 부대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최전방 590m 서로 양구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서 네. 하루 저녁 군 부대에서 자면서 중대장과 같이 순찰을 돌면서 정말 최전방의 상황 너 몸소 체험 양구도 갔다 오셨습니까? 양구? 그 펀치볼 있는 네, 데 펀치볼. 가서, 예, 야. 거기에 가서는 그걸 제가 추워요, 그 말하자면 하사관들하고 네.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거기 가서는 그리고 이제 후방이라고 네. 하는 여수 앞바다에 밤이면 네. 전부 TOD를 설치해 놓고 바다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대, 심지어는 군 교도소까지, 군 방송사까지, 유해 발굴단까지 거의 모든 전후방 부대를 다 호크 미사일 부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까지 다 둘러보고 이제 그 안보의 현장에서 우리 용사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연평도를 인근까지 방문해서 뭐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 저는 바로 연평도로 날아가서 네. 배를 타고 가서 1박 2일로 개인 초소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평양 사령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도 가봤고 네.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사령부,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가서 알았고 처음 봤습니다. 일본에. 어때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어때요? 좀 마음이 놓여요? 불안해져요? 딱. 우리 용사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서 보기 전에에 비해서 굉장히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용사들. 예, 용사 제가 한 사례를 이제 들어볼게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좀 뭐라고 소리 지르면 휴대폰 들고 집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가 버리고 안 나오면 내가 방법이 없다. 내 아들 한 명도 내가 이렇게 참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확 와닿는다. 나무집 애들을 그것도 전국에서 모든 형편이 다른 애들을 모아다 놓고 그냥 모아놓고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21개월 동안을 데리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군 용사로 길러낸다니 도대체 당신들의 속은 얼마나 네. 정말 문드러졌겠느냐라고 네.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장교, 하사관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을 옛날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시켜주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스스로 한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네. 그렇다면 철저하게 자유를 주라 이겁니다. 네. 자유시간에 뭐 또 선임병들한테 네. 또 뭐 신발 닦아라. 그렇게 한다든지 네. 그 시간에 다른 일 이거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군내 지휘관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그보다 더 적극적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숙달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애들에게 이제 아까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내무반도 전에는 뭐 2등병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기들을 말하자면 동기 이렇게 입대 비슷한 시기 사람들을 한 모아서. 동기들만 이렇게 말하자면 내무반에 다 넣어줘서 거기에서 완전히 자기들끼리 이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말하자면 대화하고 어울리고 협동하고 하는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젊은 병사들을 약 올리거나 그 제대로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딱 한마디가 있답니다. 너 그렇게 무책임한 놈이었어? 이러면요 견딜 수가 없답니다.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존재감을 인정을 해달라. 네. 그래서 아주 그 지휘관들이 그 쓰는 가장 그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자면 빠따가 뭐냐면 너 그렇게 너 그렇게 무책임했어? 그 말만 하면은 뭐 애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네. 자기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요거 하나만 배워도 오늘 남았습니다. 예, 자녀들 교육할 때 너 그렇게 무책임했어? 이 한마디 요즘은 가장 무서운 얘기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 정말 평소에도 정말 존경했던 그리고 존경하고 있는 의원님인데 이 102개 시군구 다 동것도 대단하고 이때도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데 너무 많죠. 그동안 안 가봤던 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야. 안 가면. 그렇죠. 한두 개 사는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도 맞습니다. 아니 저도 뭐 얼마 전에 구미 강연이 있어서 구미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렇죠. 구미가. 야 이렇게 아름다운 데를 내가 처음 온 거예요. 맞습니다. 맨날 뭐 해외 갈 생각이나 우리들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아름다운 데가 너무 너무너무 많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또 약간의 어두운 점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방을 가봤더니 거의 모든 시군에서 네. 서울 가는 직통버스가 있습니다. 네. 많게는 하루에 12대가 있는 데도 있고 6, 7대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직통버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지방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뭐 좋거나 비싸게 뭐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 새벽에 이 시외버스 타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다 돈 쓰고 서울에서 즐기고 그리고 막차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납부금과 생활비,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 전세금을 얻어주기 위해서 또 서울로 돈이 몰리고 또 가게라도 하나 내주기 위해서 또 서울로 돈이 몰리고 네. 지방에 있는 돈들이 빡빡 긁어서 전부 서울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가 돌아봤는데 제가 처음 77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변두리에서 옥탑방이나 지하세방에서 살았었던 지역을 가봤더니 전부 고층 빌딩 지역으로 다 변했고 어마어마하게 변해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때 나 같은 그러한 정말 서민들이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을까? 전부 다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밀려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서울로 모이는 지방의 이런 재화에 비해서 서울은 지방에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개인들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부유해지게 되거나 재정이 튼튼해지게 되거나 많은 장비를 갖게 되거나 많은 문화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도시는 그러지 않는 지방이나 이런 곳에 다른 것으로도 적극적으로 나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서울시는 지금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가장 취약하고 소홀했었던 점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내가 돌아보고 나서 느낀 거.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지 보는 않겠습니까? 거예요. 네.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장은 네. 4년 임기 중에 3년 10개월을 해외를 돌아다니다 들어와도 서울은 발전돼 있고 서울에는 어마어마한 재정 자립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은 계속 발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다고 시골에서의 한다면 경제가 전부 서울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의 시장을 포함한 행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지 않는 지방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나눌 줄 아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시급한 게 네. 동경을 포함한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건데 지방세. 네. 지방세의 20% 정도를 네. 자기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곡성 출신이고 서울에서 내가 지방세를 상당히 많이 내는 편인데 네. 내 지방세의 20%는 나는 곡성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납부를 하고 그 표시만 하면은 그 20%를 곡성으로, 봉화로, 신안으로, 네. 군산으로 보내는 이런 세제가 도입돼서 지방 자립도를 낮은 곳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살지만 고향이 예를 들어서 뭐 구미인 사람도 있고 광주인 사람도 있는데 나 그 지방에 보내고 싶다 20%. 80%는 어차피 서울에 그렇습니다. 보내니까 이거 법안 만드시죠 그러면. 저 찬성입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안 생각을 지금 가지고 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네네.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하고 네. 제가 그걸 느끼고 난 이후부터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해외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해외 사례가- 사례가 많으니까. 예.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경에서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섬. 네. 그 섬이 지방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열악하다. 네. 그 섬을 동경으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금이 말하자면 그 섬에 말하자면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근다고 그 섬을 서울로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렇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안이 굉장히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에 편입시켜 버리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광주에서 그 섬에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녀보니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네. 그냥 이론상으로 느꼈었던 것 또는 말로 들었었던 것 또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이제 불편을 알고 왔다면 문제점을 알고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어디 다른 데서 모범적으로 한 데는 없을까? 더 좋게 할 수 없을까? 자연히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고 해외사들을 찾아지게 되더라고요. 네. 이래서 정치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정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102개 시군구, 89개 군부대, 그 다음에 책 저자들 다 만나면은 막 몸에서 용솟음 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대통령이라면 정말 잘하겠는데 이런 게 막 용솟음 칠 것 같아. 대통령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그런 무언가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그죠? 제대로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꿈은 가져본 적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높고 낮고 뭐 권력이 있는 위치고 이걸 떠나서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강렬한 점이 있어서 네. 도대체 외국의 정치는 어떻게 할까를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자민당이
63년을 집권을 하면서 네. 그럼 독재인데 네. 장기 집권을 했는데 G2, G3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경제 강국을 이룬 비결이 뭘까? 이걸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프랑스의 마크롱은 민주주의를 실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된 나라인데 네. 현직 보수당과 진보당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을 가지고 어떻게 39살 때 집권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유럽의 왕자로 저렇게 부상이 네. 되고 있는지도 무소속으로 됐었죠 처음에. 예. 궁금해. 예. 저기 전진당이라고 예. 해갖고 뭐 말하자면은 그 당원이 하나도 없는. 예, 그렇습니다. 의원이 하나도 예, 없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 네. 그 다음에 중공이 중국이 되고 소련이 러시아가 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었는데 네. 저렇게 바뀌는 것도 어마어마한 혁명인데 거기에 일반 서민들은 그 전에 나왔을까 지금이 나왔을까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갖고 좌파 우파 갖고 항상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좌파의 원조 국가인 나라의 변화가 있었으니 네. 어떻게 변하고 어떤 게 불편했을까를 보기 위해서 러시아를 그 사이에 6번을 다녀왔습니다. 네, 러시아를 6번을 한 해에 5번을 갈 정도로 가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었고 중국은 요즘도 계속 여러 분야를 다니면서 세미나도 가고 가서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어때요?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가 아니라 공산당 러시아 시절 지금도 공산당이지만 무너지고 소련 체제가 무너진 이유하고 이전하고 어떻다고 합니까? 사실은 네.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아, 장단점이 있습니까? 물론 뭐가 좋다 얘기할 수는 굉장히 없다. 장단점이 있죠. 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분명한 네. 것은 저는 좌파도 받아들일 게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중국과 러시아를 보면서 영국의 과거의 노동당도 좌파였고 네. 미국의 민주당도 좌파다. 네. 이 사람들은 아까 서민들과 노동자들과 장애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일단 목표로 세웠습니다. 네. 근데 공산주의를 실시를 했었던 소련과 중공은 바로 그러한 이상은 아주 멋있게 정치적인 이념과 이상은 목표는 세웠었지만은 그게 현실하고 매치가 안 됐었고 네. 영국 노동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은 네. 민주당은 이런 좌파 정책을 실제로 실행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저는 우리가 좌파 우파다를 가르지 말고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의 공산당을 절대 용인을 하지 않은 반공 좌파는 네. 우리 정치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북 좌파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그건 되겠지만 완전 주사파고, 예.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수의 혁신과 쇄신은 아까처럼 이렇게 서민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도 발탁하고 그 사람들의 정책도 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런 굉장히 스펙트럼을 좀 넓히는 그런 정치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정치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약 정의당이 조금 가깝죠. 순수 좌파 쪽이라면. 저는 아직은 솔직히 뭐 정의당이나 네. 또는 그 앞에 있었었던 진보 정당, 네, 많았죠. 진보 정당들이 네. 워낙 한국 사회의 그 어떤 보수 세력들과 네. 그냥 어떤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결 구도를 더 중시하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좋은 뜻과 그 말하자면 방향, 정책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타도를 하고 상대방 세력을 무너뜨리고라는 것 쪽으로 좀 저는 왜곡되게 흐르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네. 그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진보 정책에 대해서 정의당을 포함한 이런 우리나라의 그 진보 정당들이 정책에 더 치중을 해갖고 정책으로 설득을 해서 이기려고 하거나
배려를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었었고 훨씬 그분들의 말하자면은 차지하는 네. 그런 정치적인 비중도 더 컸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그냥 느껴봅니다. 우리 의원님 진짜 3년 동안 정말 무진장 엄청나게 많은 거를 진짜 깨닫고 배우고 네, 이러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이거 저도 이제 102개 시공부부터 한번 이게 우리도 한번 자기는 우리 지금 사회자께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왜 안 되냐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다녔지만. 아니 뭐 기사에서 보니까 신당 창당하신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이제 네. 참 여러 가지 우리 정치를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기존 정치인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해야 가지고 그분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새로운 정치 세력화의 네. 종착점은 결국에 가서는 정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창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새로운 정치 세력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해 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치가요 생물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혹시 왜 생물이라 그런지 혹시 아세요? 생물이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는 뜻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바뀐다. 네. 근데 저는 달리 해석을 했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은 수명이 있다. 영원하지 않고 생명이 있다. 아주 쉽게 민주당은 영원하라, 한국당은 영원하라가 아니라 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은 영원하고 산업화 세력은 영원하라가 아니라 네. 시대 과제가 있고 시대 과제가 끝나면 네. 그 정치 세력과 그 말하자면은 집단들은 또 물러나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생기고 새로운 또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랫동안 군주제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 군주제 말고 공화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동학운동도 일어나고 김옥균이 같은 사람은 33살 때 말하자면은 조각을 해가지고 내각을 발표를 하고 3.1천하로 끝났지만 하나의 정변으로 끝났었지만 그런 말하자면 군주제를 깨려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그 어떤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한 일제 시대 때는 식민지 시대 때는 시대 과제가 뭐였냐면 독립이었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식민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식민지를 벗어나려고 식민지를 벗어나고 나니까 건국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국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로 건국을 하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하느냐에 그런 또 선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하는 시대 과제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반공산화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했습니다. 건국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머슴 살고 청년들의 대부분이 머슴이나 여자 처녀들의 대부분이 식모를 살아야 되는 나라에서는 민주고 인권이고 뭐 공화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독립이 됐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였었고 그래서 시대 과제가 산업화였고 그 산업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일어서고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어떤 누구도 내 자유를 좀 제한하거나 내 하늘로부터 타고난 전부 인권을 짓밟지 마라.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화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잘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아까처럼 주제를 잘 정해서 온 거죠. 시대 과제와 목표를 잘
잘 설정을 했고 또 그 일을 해낼 독립운동가들, 그 일을 해낼 산업화 세력들, 그 일을 해낼 민주화 세력들이 아주 제 역할을 잘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 국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 이후부터 네. 어느 시점 이후부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라고 보고 싶은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시점부터는 시대 과제가 뭐지? 라고 물으면 10사람한테 물으면 10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뭐 자유라고 그러고 어떤 그렇죠.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뭐라고 그렇게 어떤 얘기도 사람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통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맞아.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진화라고 얘기도 하고 전부 다릅니다. 네,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 주체 세력들을 보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후예들 또는 변호사님들 또는 고시나 뭐 이런 데 했을 때 엘리트들, 전직 교수들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한된 분야에서 오신 이분들 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대의하고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외교가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미 외교가 사실 엄청 불안합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말고 의회 차원에 가서 공익 외교를 하고 이런 말하자면 공공 외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 외교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저는 내가 다른 사람은 흉은 안 보겠습니다. 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장에 외통위가 열리면 내가 외교하고 통일에 대해서 깊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설 칼럼 읽고 가서 질의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제 모든 글로벌 이슈화 돼 있고 국제 외교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외교관 출신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제대로 별로 거의 없다가 보니까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4차 4차 산업혁명으로 온 세계가 이 난리가 아닌데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러네. 지금요. 외교관 출신이었고 과학자 출신이었고 솔직히 야, 말하자면 이러면 지금 진짜-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요. 12대 경제 강국입니다. 12대. 네. 제6대 말하자면 수출, 수입, 무역 강국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경제인들이, 경영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 이제 세계 수준인데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는 35, 6년 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던 사람이 최고의 경제통이고 25년, 30년 전에 경제학 박사 받아서 정치권에 와서 주로 있었던 사람이 경제통으로 통하는 이런 말하자면은 말도 안 그 됩니다. 정치인의 구성을 가지고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화 산업화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치 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은 이제 각 분야에 저는 최고의 말하자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들, 테크노크라트들이 저는 왕창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만이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대로 제시를 할 수가 있다. IT 이렇게 전문가들이 생각합니다. 들어와야죠 국회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렇게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정치권에 미래 세대들이 없습니다. 25살부터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데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30대 국회의원도 들어왔다가 나이 먹고 그 사이에 벌써 40대로 올라서 버려서 30대도 없죠. 거의 없습니다. 3명인가 있던 것 같아요. 거의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야. 예를 들어서 정치권들은 인기 영합 정책을 포퓰리즘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강 그러니까 보험 그러니까 그 병원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공짜 무료로 해갖고 정부에서 다
건강보험료 기금을 가져다 다 씁니다. 좋습니다. 공짜에서 지금은.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년 총선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안 올립니다. 그러면 돈을 기금을 붓는 것은 조금 붓고 갖다 빼다 쓰는 것은 몽땅 갖다 빼다 쓰면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는 별로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래 세대들이 커서 이제 그 수혜를 받아야 될 때 기금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재앙이 온다고 봅니다. 지금 말하자면 주가가 폭락했다고 그 주가를 갖다 맞고 환율 그거 했다고 환율을 가서 맞고 국민연금 기금을 갖다 이렇게 쓰고 난 뒤에 계속 당연히 마이너스고 손해를 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이제 지금의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염치 없는 어른들 세대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자기들 배를 골아가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저축하고 전부 물려주고 남겨줬습니다. 그렇게 큰 지금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들 끝까지 땡겨서 쓰고 그때 지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하는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전혀 그런 관심에 절박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적어도 20대 국회의원도 2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명, 7명 가지고는 절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 20명이 있어서 미래 세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한 구태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 20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발표한다면 아마 어떤 기성 정치도 못 견딜걸요? 국민들은 아마 이 사람들 편을 들걸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걸요?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32살짜리, 36살짜리, 39살짜리들이 다 집권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대통령 출마 자격이 40세부터라고 헌법에 못이 박아져 있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저는 40대 이하가 우리 국회의원 300명의 60%, 18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정치 세력화라고 봅니다. 이것은 공천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21대 국회부터 저는 이 정치가 미래 세대들이 주축이 되는 정치가 돼야 되고 40년 전에도 40대 기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21세기 지금 40대 기수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60대 70대들이 전부 다 개소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젊은 세대들하고 당당하게 경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이 젊은 세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키우고 세력화를 해야만이 우리 내부에서도 바른 방향으로의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볼 때 저는 200% 공감하고 정말 옳은 판단을 하고 계신다 이런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지금 그죠?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신당 자체에 돈도 많이 들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정치인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기 스타, 하나는 영웅. 이제 말이 정치인의 목표가 인기 스타가 되면은 지금 당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시하고 또 그런 쇼를 하고 그런 위성 가식을 하게 될 겁니다. 포퓰리즘을 하게 되죠. 분명하게 인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국민들을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입니다. 영웅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적어도 정치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러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정치 세력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혁명이고 지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대체 정치인들한테 맡겨놓고 쟤들한테 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국민이 들고 일고 일어나는 국민혁명이 나든지 정치권이 알아서 어마어마한 쇄신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두드러 깨서 알아서 변해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처럼 새로운 정당
형태가 출범을 해야 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창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저는 기득권을 깨는 일이고 아주 어려운 혁명을 정치인들 스스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102개 시 군구를 다니면서 일반 국민들을 만나봤더니 정치에 대한 여론은 이겁니다. 현직 정치인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현직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물과 기름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피곤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피곤해서 그냥 말하자면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피곤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피곤증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저는 아까처럼 그 새로운 정치 세력화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봄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을 때 산에 누군가가 담뱃불 하나를 던져놨을 때에 봄바람을 타고 산이 홀라당 금방 순식간에 타버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에 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 성냥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냥불이 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제 자신이 국으로 말하자면 그 상한국으로 말하자면 상한국 안에 들어있는 상한건대기에 속합니다. 네. 제 자신부터가. 네. 저는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정치의 밑바닥에서부터 과정을 거쳐서 청와대도 경험해봤고 대통령도 경험해봤고 정당도 경험해봤고 국회도 경험해봤고 선거도 경험해봤고 지역감정의 중심에도 서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바닥 비서에서부터 삼선 국회의원까지 간사병부터 당대표까지 그리고 청와대를 경험을 하면서 내가 쌓아온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독특하게 그 많은 경험 속에서도 항상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항상 왕따에 섰었고 항상 매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위치와 처지에 있어 왔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제 경험과 경륜을 아까처럼 새로운 정치 세력화와 그리고 정말 생산적인 그런 미래를 위한 정치에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거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체화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1년 반 전부터 네.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계속 국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국물만 물갈이만 30% 40% 50% 해봤자 도로 배탈이 났는데 왜 그러지? 봤더니 건더기까지 상해 있더라.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그릇을 통째로 한번 갈아봐야 된다. 판을 완전히 갈아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많은 일반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국회의장님들이나 전직 총리님이나 전직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어르신들, 소위 내가 표현을 하기를 현인들이라고 하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경험 경륜 많은 어르신들도 전부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 그룹의 많은 교수들을 포함한 중년층들도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로 얘기를 해봐도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맞습니다. 네. 아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전부 박수치고 맞습니다라고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이것을 네. 이렇게 하나로 묶는데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 네. 말하자면 12대 국회에 있었는데요. 민정당과 민한당이 1당과 2당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두 당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받고 지금처럼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신민당이 생겨가지고 돌풍을 일으켜서 여소야대를 만들었고 네, 신한민주당 그 여소야대로 인해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 국정조사가 생겼고 국정감사가 생겼고 네. 청문회가 생겼고 말하자면 국회가 정상화됐고 네. 그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바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해져서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저는 지금 딱 그때라고 보는데 네. 그때에 이 다리가 있었습니다. 빅텐트가 있었습니다. 민정당과 민한당에서 신민당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빅텐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빅텐트가 뭐였냐면 민추협이었습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 네.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세대이든 또는 어느 계층의 사람이든 배웠던 배우든 못 배웠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는 민주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민추협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신민당 돌풍이 가능했고 선거 25일을 남겨놓고 창당이 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민취업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싶냐면 미생모,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미생모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미생모가 네. 곳곳에서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있으면 우리끼리도 미생물을 만들어보고 우리 지역끼리도 만들어보고 우리 분야에끼리도 만들고 우리 직장에서도 만들어보고 곳곳에서 지금처럼 어저께 일부터 일제시대까지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이제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 우리 조직의 미래, 우리 분야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얘기를 나누는 미생모를 각자가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저는 그게 한 2월 말 정도까지 좋은데요. 그렇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월 말 정도 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을 수렴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말하자면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게 정당입니다. 네. 건물에다 해갖고 맞아요. 하는 이게 정당이 아니라 블록체인 안에 아까 네. 그런 모임들이 그게 정당이죠.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했는데요. 이런 건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바뀌기를 바랬는데요. 이런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서로 이 블록체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나는 거기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네. 보는데 그 소위 뭡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네. 그게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여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까처럼 60% 이상은 절대적으로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아까처럼 변호사나 교수나 운동권이나 이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림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 탈북자들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또 다문화 가정도 외교관, 포함이 돼야 되고 과학자. 외교관, 과학자, 경제인도 대기업, 네.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다양하게. 애로사항을 아는 사람들 네. 특히 문화 예술인 쪽에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문화 산업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를 내는 것 이게 대의제입니다. 네. 지금같이 이렇게 직군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몇몇 분야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모이는 실질적인 대의제 현장 경험 있는 전문가들과 젊은 사람들과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대표를 낸 대의제 이런 쪽으로의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선거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선전선동을 하는 연설이 부족하더라도 이름이 덜 알려졌더라도 그렇게 집단이 모여 있으면 나는 국민들이 어차피 정치인들한테 속으려고 속는다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한번 속아보자. 국민들이 나는 선택을 하고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국민들의 마음하고 지금 딱 맞다는 이거를 어떻게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 말씀하신 거를 우선은 제 생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다양하고 많은 분야와 많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의 종합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네, 말씀 그렇죠.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기성 정당에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잖아요, 조금. 네. 그런데 기성 그 정당과 정치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전부 초선들입니다. 그런데 또 정치판에서는 선수라는 게 있습니다. 선수라는 네, 게 있죠.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좀 이런 표현이 굉장히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말해서. 어쨌든 삼선이고 예를 들어 내가 초선이다. 그러면은 초선이 삼선한테 계속 또 인사하고 이러는 거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게 되고 그 계급이 높은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과거 정치행 때 구습에 온 몸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불안하고 그것이 아니면 정의가 아닌 것처럼 정치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후배들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구태 정치를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동참하기를 바라게 되고 또 아무래도 당직이 높게 되기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경쟁력을 갖고 하시되 새로운 정치 세력은 한 번 정도는 혁명에 가깝게 아까처럼
새로운 탄생이 네. 필요하다 이런 말. 사실 우리 이정현 의원 이름 자체가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어때 보수 정당에서 이 순천에서 그것도 재선을 곡성 순천에서 재선을 한 그때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당선되셨을 때도 그때 눈물 흘리 우리 진행자들도 그때 눈물 흘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 감정으로 딱 이게 갈라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호남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으로 당선이 딱 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또 한번 출마합니다. 저는 무조건 출마를 하는데 네. 저는 아까도 지역구는 그대로 뭐 하여튼 저는 일단은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카페트 깔린 그런 정치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겁니다. 아까 아무리 그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가도 내 자신이 상하 건대기가 들어가면 주변을 또 상하게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살아남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는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내년 선거는 무소속으로 치를 생각인데 이제 그러면 뭐 상하 건대기라고 하면서 왜 출마를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은요, 정치인은요 반드시 선거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지지를 하고 이런 성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정치인은 반드시 유권자에게 말하고 유권자에게 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입니다. 어떤 전문가들도 수없이 많이 있고 많이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만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심판을 받고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말하고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반드시 그 선거에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미생모라는 이름으로 또 정당을 만들 수도 있네요. 괜찮은데 미생모? 아니 형님 괜찮은 것 같아. 미생모. 이게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것도 생각이 미생, 나고 예.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미생모가 당 이름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오늘 너무 많이 배우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몰라. 아니 뭐 자유한국당에 조언해 줄 건 있나요 혹시? 다 훌륭한 분들이고 과거에 저의 동지들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래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봐보면 훌륭하고 참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 자리에 이르렀구나라고 할 분들이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내 자신이 지금까지 36년을 정치를 하고 되돌아보면서 꼭 한국에서 정치할 사람들의 머리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말로는 민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 민주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쉽게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민주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의 반대는 민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졸. 그렇습니다. 민은 국민입니다. 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국민을 졸로 보느냐. 네. 저는 우리 한국당이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야당으로서의 또는 과거에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의 인사들이 정치를 하면서 과연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민주를 해왔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린 결단과 우리가 했던 정치 행태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국민을 졸로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솔직히 자기 마음속에 물고 답하면서 항상 하나를 해라. 이게 내가 지금 국민을 졸로 보고 하는 것이냐? 진짜 내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는 자세에서 내가 이걸 하는 것이냐? 저희가 정치인이 아닌데도 이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벅차고 막 한 대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방송 언론인들도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 통렬하게 진짜 반성하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의원님 나도 미생모에 뭔가 하고 싶은데 뭐 막 또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또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그냥 아니, 국회로 찾아오라 그러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아닙니다, 돼요? 아닙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각자가 미생물을 만듭시다. 각자가 제가 우리 한국 정치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너무 그 메시아에 너무 뭐 익숙해 있어요.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굉장히 센 권위주의 정권하고 그 당시에 대결을 하고 또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하자면은 이미 카리스마를 확보하고 있고 또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그런 정치인 중심의 정당이 필요할 때가 아주 돌연변이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이후에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려고 뭐 한다 그러면 누가 주축이야? 누구 중심인데요? 그럼 그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이정현이가 이런 제안을 했다 해서 이정현 중심의 정당 절대 돼서도 안 되고 또 이 정당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야 내가 저 당에 들어갔고 내가 어떻게 대권까지 바라보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 이제는 이런 정치는 진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가서 정말 치열하게 대권 주자들끼리 토론을 해서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았을 때 후보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을 설득할 줄 알고 국민들 앞에 겸손할 줄 알고 그리고 정치 빚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인재로 골랐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김대중 이후에 자기 정당을 만들어서 김대중, 김영삼 흉내를 내는 그런 메시아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100% 실패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중국 태산 올라갔다 오면 대통령 된다고 너나 나나 없이 태산 올라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36년 정치하면서 태산 올라갔다 온 사람 치고 대통령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메시아 정치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각자가 다 주인이 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 듣고 가는. 아이고. 네, 멋진 강의. 예, 정말 잘 듣고 갑니다. 아, 대한민국 정치권, 뭐, 언론도 그렇고 반성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좀 반성을 하되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렬하게. 그리고 우리 이정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멋지게 정말 멋진 미래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